대선기획단 출범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돌풍에 촉각을 세우며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입당 마지노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노 장관은 철거 허가부터 시공 과정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공군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참고인 진술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공군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조사하고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배송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5천여 명이 오늘 오후 상경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택배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부터 논의에 나섭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난 불로 다치거나 숨진 인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인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집을 비우며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취임으로 여야 모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선 전국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민주당 움직임부터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오늘 여권 주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후 2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기반 지지 모임인 서울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한 뒤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자담회에 나섭니다. 대선 전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DJ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후발자인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른바 빅3 주자들과 각을 세우면서 지명도 높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범여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3위로 부상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나 당내 경선 연기 주장을 잇따라 비판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바람으로 빼앗긴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첫 시험대가 대선기획단 인선인데요.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기획단 인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선기획단을 젊고 파격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 간판만 바꿔선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지만 간판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도 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일단 당내 대권 주자들에게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입당 마지노선을 8월 말로 못 박았다고요? 네,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인데요. 대선이 특정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니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버스에 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 들어오려는 어떤 주자라도 당과 보조를 맞추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입당 문제를 떠나 대선 주자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빨리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좋은 건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에 따른 부분이 있고 외교나 안보,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역량을 빨리 입증해야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적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공개 메시지로 밝힌 것처럼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동훈 대변인은 일단 이준석과 윤석열의 시간표가 상충하진 않는다고 운을 띄웠는데 국민의힘에 그냥 입당하는 건 윤석열의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면서 다양한 국민을 만나 여론을 들어본 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간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숨어서 자꾸 간만 보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며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삼선의 하태경 의원도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진용이 속속 갖춰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상대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 대체 공휴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대체 공휴일 확대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어제 2달여 만에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조금 더 줄었군요. 신규 확진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4명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3월 말 이후 2달 넘게 400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집계보다 25명 줄면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평일보다 주는 휴일 영향이 보통 화요일까지 미치는 데다 여름철 환기를 많이 하는 계절적 요인까지 반영된 것이라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47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8명, 경기 118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257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을 보면 대구가 16명, 대전과 충북이 각각 14명, 세종이 7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서 158명입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73만 1000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256만여 명입니다. 전 국민의 24.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한 차례 맞는 얀센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25만 6천여 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26만여 명, 전 국민의 6.4%입니다. 네,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르면 오늘 백신 1차 접종자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 1차 접종은 당초 6월 말까지 달성하려던 목표인데 2주 앞당겨졌다고 강조하면서 예방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예약된 날짜에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60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지난 4주간 위중증 환자는 15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 환자도 30명대에서 10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로 작지 않은 규모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02로 이를 넘어서는 등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본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해 강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과 개인 방역은 강화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7월 5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즉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만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2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어르신들의 화이자 2차 접종도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접종센터에서는 오늘은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75살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만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젊은 층들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오늘 사회 필수 인력 170여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접종센터를 찾은 사람은 모두 66명입니다.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달 동안 화이자 접종을 받을 30살 미만 대상자는 모두 20만 명입니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희귀혈전증 우려가 불거져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희귀혈전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의료 인력의 모더나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처음 도입된 백신 5만 5천 회분은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대생에게 접종할 계획인데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중대형 병원 등으로 점차 접종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이번 주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해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 140만여 명에게 화이자 접종을 진행했는데요.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2차 접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접종센터에서는 모레부터 75살 이상 어르신 2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다른 접종센터 중에는 이미 2차 접종에 들어간 곳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13일까지로 정해둔 75살 이상에 대한 화이자 1차 접종 기간도 늘렸는데요. 건강 문제 등으로 접종을 미루거나 예약을 못했던 75살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살에서 74살 사이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기간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예약자는 240만여 명인데요.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다음 달 초까지는 모두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4%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4천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나 이 노바백스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노바백스가 자사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이 90.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중증 감염 예방률은 100%,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93%. The major takeaways from the study are that overall we had 90% efficacy, which is very high, particularly at a time when there are many variants circulating, in fact mostly variants circulating during the trial. 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에 가까운 18세 이상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노바백스는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생산 백신의 많은 물량을 중저소득 국가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We need vaccines to go globally, particularl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nd our vaccine is uniquely suited for that because it's stable at normal refrigerated temperatures, and that will help. 노바백스는 오는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까지 매달 1억 회분을 생산하고 이후에는 1억 5천만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2천만 회분이 올해 3분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거브러열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G7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브러열수스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백신 배분보다 빨라 매일 10,000명 넘게 숨지고 있다며 G7의 백신 기부 발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더 많이, 더 빨리 백신을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G7이 내년 정상회의 때 모이기 전까지 전 세계 인구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110억 회분이 필요하며 G7과 G20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21일로 잡아놓았던 봉쇄 전면 해제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지금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 즉 델타 변이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이고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델타 변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백신 접종이 덜 된 미국 일부 지역,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도시들을 낀 남부 일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대규모 발병 사태를 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64.4%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맞았지만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와이오밍주는 이 비율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결국 봉쇄 전면 해제 날짜를 오는 21일에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We're seeing cases growing by about 64% per week. 지난 3월부터 5주 간격을 두고 4단계에 걸쳐 봉쇄 조치를 서서히 완화해온 영국에서는 봉쇄가 모두 풀리는 21일을 자유의 날로 부르며 고대했으나 결국 델타 변이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4주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놓고 노사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노조는 24시간 넘게 농성 중이고 이 택배 노조 역시 오늘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에 들어갑니다. 오후부터 진행될 2차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농성이 꼬박 하루를 넘겼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 전 만 24시간을 넘겼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 노조원 120여 명이 이곳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서 분류 작업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는 택배 노조가 이곳 건물 앞에서 추가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체결될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할 경우 물량 하나하나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면서 이에 맞는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거라며 분류 작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다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여기에 재반박을 할 예정인데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택배 노조는 다른 택배사들도 1차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조합원 5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여 1박 2일에 걸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국회 주변에 모여 분류 인원 즉시 투입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겠다고 경고해 집회 과정에서 다소 충돌도 예상됩니다. 네, 진통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시도가 잠시 뒤부터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택배 노사와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해결 방안을 두고 분류 인원 투입 시점과 또 임금 보전 방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차 합의에선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과로사 해결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합의안을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느냐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거듭해 왔는데요. 노조는 분류 작업을 대체할 인력을 즉시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분류 자동화기기 등 대책을 마련하려면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임금 보전 문제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아래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택배 노동자의 수입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인데요. 배송 물량 하나하나의 수수료를 높이는 등 임금 보전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일 결론을 낸다는 게 목표인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겸 광주 건물붕괴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은 광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와 사고조사위원회의 수사 조사 결과를 종합해봐야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 김학남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철거업체 선정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수사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20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도 소환 조사하는 등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동시에 투입해서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을 상대로 업무보고와 지휘 감독 체계,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와 양성평등 업무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생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물론 부대 내 상담관의 조력도 쉽지 않았던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중사의 부모는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 참고인 진술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청원 휴가를 보낸 고 이모 중사가 영내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7일 이 중사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럼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줄 수 있나? 이번에 바꿔달라고 해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에까지는 머리 아파. 또 상담관이 병가를 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부대 밖 민간 상담소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족 측 대변인은 이 중사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이런 정황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실 수사와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군 안팎에선 업무 보고 과정에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국방부 감사와 맞물려 있어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딸 사망 후 처음으로 검찰단의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이 중사 부모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문 대통령의 방일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과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스트리아 기자가 묻습니다. Korea gilt so etwas wie als Weltmeister in der Bekämpfung der Corona-Pandemie. Und Herr Bundeskanzler, was kann Österreich hier lernen? 이어진 쿠르츠 총리의 대답. Die Nutzung von Daten in ganz einem anderen Ausmaß, als das in Europa möglich und auch üblich ist. Und das ist sicherlich etwas, wo wir im Detail 문 대통령은 방역과 접종 분야에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자발적 방역 동참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들어보였습니다. ICT 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라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ICT 기술 같은 진보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이런 국제적인 표준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선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도 공감했습니다. Den ärmeren Ländern hier zu helfen, zu entsprechenden Impfstoffen zu kommen. Das gilt, wenn Nordkorea das will, sicher auch für Nordkorea, weil es ist eine humanitäre Frage.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수소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정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와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확충하고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ATO leaders called on China to uphold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to act responsibl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ing in space, cyber, and maritime domains. 나토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주요 도전 과제에 포함한 건 처음입니다. 주요 7개국 G7에 이어 나토에서도 중국 압박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겁니다. 나토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기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앞서 2019년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심스러운 기조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나토의 기조가 이같이 강경하게 변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성명에 북한이 언급된 것도 바이든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구의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필수 사용 공제 혜택이 중상위 소득과 1인이나 2인 가구 위주로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 가구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난불로 다치거나 숨진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재가 있던 날까지 이틀의 하루꼴로 형제만 집에 두고 장기간 외출하는 등 방임을 일삼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도 반성하고 있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징역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3시 50분쯤부터 8시간 가까이 11살, 8살 형제를 집에 두고 외출해 아이들을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주 연속 1위에 올랐던 다이너마이트 성적을 넘어선 겁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매하자마자 1위를 꿰찬 버터는 3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통산 3번 1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3주 차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2주 연속곡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역대 빌보드 핫100 1위 곡 가운데 버터처럼 발매 뒤 곧바로 1위로 데뷔한 건 모두 54곡입니다. 이 가운데 3주 연속 1위를 지켜낸 곡은 버터를 포함해 15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1위 곡 중 3주 넘게 정상을 지킨 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이후 버터가 처음입니다. 빌보드는 발매 첫 주 1위에 오른 건 다이너마이트 흥행에 이은 호기심 요인이 컸다면 계속 정상을 지킨 건 대세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3주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장기 집권, 그러니까 오래도록 1등을 할 노래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연속 1위 어려운 기록이고 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터의 이런 기록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음원 판매량입니다.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스트리밍에서는 BTS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음원 판매량에서 BTS가 10배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점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를 점수화한 에어플레이 지수도 BTS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들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한국 가수 최장기 기록을 세운 BTS가 버터로도 장기 흥행까지 일궈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준석 효과일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코앞에 둔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고요. 야권의 대권주자 1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시간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 취임 첫날 행보인데 인터뷰만 10개 이상을 소화했더라고요. 언론 친화력도 친화력이지만 어떻습니까? 체력도 좀 젊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제 현실화돼서 나타난 것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정치를 바꿔라라는 이제 민심이 당심을 끌어내가지고 30대 당 대표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10년 동안 본인이 갈고 닦은 내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내공의 근원이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히 인지도를 높였고 또 논리도 갈고 다듬으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변을 만드는 상당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천안함 희생자들이 잠들고 있는 서울 대신에 대전 현충원을 간다라든지 또는 이제 광주를 방문한다라든지 따릉이를 타고 뭐 국회에 출근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에 10곳 이상 방송 인터뷰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그러니까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선된 날 아니면 저희가 그 언론사가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한 적은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준석 돌풍이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고 또 본인의 강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이제 언론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새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라는 이제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민방위 이준석 오늘 백신도 얀센을 맞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30대 당대표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인데. 자, 어제 송영길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바로 그 지방 일정 중에도 SNS를 통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이런 모습. 자, 이것도 기존의 정치권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통을 하고 정치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기존 정치 문법의 파괴, 격식을 좀 파괴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치가 되게 이제 이벤트 정치 더 나가서 이미지 정치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야정 협의체가 작동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작동하자는 거를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당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정말 협치를 보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이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여야정 협의체 복원하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예요. 오히려 진솔하게 그동안 여당도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야당도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져간다면 의미 있는 나름대로 여야정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얀센인가요? 그거 이제 접종을 해서 쉬었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잘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10차례 언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광폭적이고 뭐 나름대로 새롭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신을 알리고 하지만 이제 한번 조용히 내가 당대표로서 앞으로 새 정치를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 더 신선함도 좋지만 신선함에 맞춰서 진지함도 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찰의 시간이 지금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시간에 막 쫓겨서 가져가게 되면은 예. 10차례 하면서 10차례 말 동안에 그러한 그 논리가 일관성이 과연 있었는가? 또 거기에 어떤 때는 충돌하는 부분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예. 부분 속에서 조금은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나름대로 쿨다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떻겠는가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큰 변혁을 몰고 왔지만 한 템포 좀 네. 쉬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신 휴가 잘 받았다. 네네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영선의 30대 당대표, 한국 정치사에 정말 이례가 없었던 일이라 이를 바라보는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요. 과거 한나라당의 대표적 개혁파로 불렸던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대표적인 친박계 서병수 의원의 인터뷰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잔소리치고 이거를 패를 나누려고 해도 그 회초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의 그 정권 담당과 결국 그게 탄핵이라는 실패, 그 이후에 4번의 큰 선거를 패배하면서 워낙 내부에서부터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억압과 계파 분열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 점에서는 토양이 아주 좋고요. 이제 안철수 바람도 지금과 아마 비슷했다라고 봅니다. 그 강도가 지금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그때 기성정치가 싫었던 당시의 2030 세대라든가 또 박근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보수라든가 문재인이 싫었던 호남 이런 분들이 불러온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았던 박원순 씨를 단번에 서울시장으로 만들 정도로 그야말로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철수는 남았지만 안철수 바람은 소멸했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뭐 양갈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4번 선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지금 들 힘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준석 등장으로 좋은 토양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서병수 의원은 안철수 바람 태풍이 소멸된 이 바람하고 지금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는 상당히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친박의 5선 핵심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남원정, 유명한 이제 소장파 예. 개혁 이런 세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1999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당시에 본인도 30대 중반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과 또 원희룡의 남원정 활동을 좀 연결시켜서 본인의 대권 주자의 좀 동력으로 삼고 싶다 이런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 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위로부터의 압력이 없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사연패하면서 또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는 또 당내 계파가 사실상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원희룡 의원 등 원희룡 현 지사 등 개혁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또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내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현상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은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제 당직 인선에서 어떻게 탕평 인사를 통해서 중진들로부터도 예.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순조롭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문제 하나, 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가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순조롭게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본인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상당히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일부 당직 인선 관련해서 일요일날 이제 최고의 의견 없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부 견제가 시작됐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재는 이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어요. 그건 국민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58%의 득표를 했다는 거. 물론 이제 당심에서는 조금 뒤졌지만은 예. 이게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준석 개인이 이긴 게 아니라 예. 이준석 현상이 승리한 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준석 개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기 서병수 중진위원처럼 비판하는 걸 보면서 참 저분이 오선 의원인데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했나. 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모르고 오선 중진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중진들이 이렇게 고전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2011년대 안철수의 돌풍과 이준석의 지금 돌풍은 시작은 거의 같은 거예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었어요. 안철수 돌풍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열정과 도전과 변화. 이 세 가지가 안철수를 지배하고 있었던 코드였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생각했었던 거를 잘 구현하느냐는 문제지, 이게 당장 뭐 안철수 바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준석 바람이라고 하지만 이준석 바람은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급하다 보니까 수석 당 대변인을 먼저 발표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두 가지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만약에 잘못했다 지적이 나오면 바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실은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거는 안 됩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든 간에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좀 같이 최고위원회가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함께 풀어나간다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준비가 다 있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지켜보는데 이준석 리더십이 검증받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한 3개월 정도면 다 나름대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기대한다, 우려한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를 좀 꼭 예.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준석 돌풍을 어떤 개인의 한정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이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그렇습니다. 했는지 예. 이 지점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 체제를 흔드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앞서 이런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이준석 현상 때문일까요? 뭐 돌풍 때문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10%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특히나 보면은 수도권 지지율 상승폭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잘 안 움직였던 40대에도 지금 변화가 생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 전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실은 예. 돌풍이 부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정치판의 나비 효과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거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잖아 보이지만 예.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나비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준석 씨 정치판 나비 효과가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민주당이 바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예. 민주당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장 큰 것은 이준석의 등장은 정당 호감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영남 수구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뀌면서 호감도가 높아지니까 정당 지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소영길 대표 체제가 새로 들어왔고 선거에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 586에 대한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부동산 정책 문제만 봐도 그냥 갈팡질팡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금방 뭐 사그러질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세로 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나비 효과의
나름대로의 현상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호감도 부분은 최근까지 이 보수 야당이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상승 속에 야권의 대선 후보 움직임도 좀 주목됩니다. 특히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 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대선이 3월이면은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당의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들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어 개별 지역 단위에서도 그렇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고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 8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경선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니까. 네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11월까지는.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역산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킬링들을 가지고 보면은 8월에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윤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버스가 정시 출발할 거야. 마지노선이 8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딱 못 박은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을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로는 이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국민 여론을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 시간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나온 그 전날 나온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진일보한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간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현상이라든지 이준석 현상이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이제 동질화 해석을 해놨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에 반해서 이준석 대표는 매우 날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나온 또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과연 자체 발광체인지 반사체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이미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국정 능력을 좀 보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마지노 노선이 8월 말이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그냥 계속해서 경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지금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같이 가는 듯 하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정해진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만 남은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YS처럼 3당 합당을 통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체제가 과연 안착을 한 것인가를 좀 더 지켜보고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공보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 본인은 여전히 대선에 도전할지 안 할지조차도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도전하려면은 명확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시기도 못 받고 국정 운영 능력 입증해라 이런 압박성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도 간 그만 봐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돌풍 때문에 관심도도 국민의힘에 쏠려 있고 지지율도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기류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이 대표가 좀 흥분해 있다. 좀 냉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세 가지를 그럼 예.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자강론으로 가겠다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고 정시 출발을 원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됐을 때 새로운 정당이 나왔을 때도 이준석 대표는 그대로 당대표가 되는 건가요? 나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결사체가 돼서 합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경선 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국민의힘의 경선 룰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공정하지 않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결합이 됐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50% 국민 여론 50%인데 그거를 서울시민처럼 100% 일반 시민으로 하는 방법이 왜 없어요? 훨씬 거꾸로 할 수 있죠. 예. 일반 시민 70%고 당원 30%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 아직까지도 선언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도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사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간다.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라고 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원샷 경선을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총리, 이재명 전 총리 비난한 적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미지 정치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에 대한 걸 보여줘라. 그럼 거꾸로 이준석 대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데 차분히 보호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차분함이 좀 필요할 텐데 너무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다 그게 독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첫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빅텐트가 나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부터 해서 야권의 대선 후보의 통합까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럴 필요도 있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 윤석열 전 총장 대 이재명 지사의 양자 정립 구도가 이준석 돌풍으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장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돌풍을 근거로 해서 자강론을 얘기하면서 들어와라.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원 오브 댐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되니까 들어가서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요. 그런데 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준석 돌풍이 계속해서 위력을 강화하게 되면 본인이 고립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할 경우에 국민의힘의 조기에 그래서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스케줄 진행의 경우에 만약에 하태경 후보라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조기에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준석 체제가 안착될 것인지를 지켜보다가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안철수 대표와 같이 손을 잡고 제3지대에서 따로 깃발을 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양강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사니까 이만큼 버텼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뭐 양강 구도에 관련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와 있지만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윤석열 전부 다 위기다고 저는 봅니다. 아, 두 사람 네, 모두? 두 사람 전부 다 위기예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거의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39.1%라든지 26.2%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두 후보 모두 다 20%대에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재명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대로 갇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여준 여러 가지는 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계속 쌓이고 있다. 거기를 이제 박영진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아직까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쉽게 윤석열 지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을 여권보다는 야권으로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이준석 효과 때문에 새로움 더하기 새로움이 될 수 있는 새로움 곱하기 새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름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준석 돌풍이 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떨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다 나름대로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화두라고 한다면 정말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등장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념과 진영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어젠다 중심의 미래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조사만 나오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름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지금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대안,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확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분 모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 후보가 치고 나올 가능성도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여론 흐름에서 조금 약진이 눈에 띄는 분이 이제 박용진 후보인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혹은 뭐 의전이라든지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세 가지가 없고요. 오히려 박용진 캠프에는 정책 있고 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있고 독특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저희 캠프는 유격대 같아요. 국민들은 대선교육단 단장이 누구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하고 두근두근한 그런 정책 경쟁을 하느냐, 그리고 박용진이 여기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1위로 올라가느냐, 이런 이변과 새로움에 대한 관심이 많지 대선 기획단장이 누구냐, 그거 무슨 글쎄요. 그 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그걸 프로모션하는 기획자가 누구냐 관심이 있나요?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세대 교체의 주력 세력임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적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5%가 마의 벽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걸 두 번이나 지금 넘어선 이런 상황이고요. 정세균 그 전 총리를 밀어내고 좀 3위에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분위기 언제까지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작은 탄력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위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대선 주자가 이른바 빅3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런데 지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전혀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3위로 지금 제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세균 전 총리도 제치고 추미애 전 장관도 제치고 이건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강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준석 돌풍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이준석 돌풍의 핵심이 저는 새로움, 세대 교체, 변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지금 97세대거든요. 90학번 그리고
70년대생.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세력이 없고 조직이 없고 계파가 없어서 힘을 못 썼지만은 지금 이준석 돌풍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민심이 뒷받침해서 당심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을 보면요. 예비 경선에서 50대 50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고 본 경선에서 이제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또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금 3위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2위 자리를 탈환할 경우에는 예. 이재명, 박용진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이낙연 전 지사까지 따라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시작했다. 그래서 2위만 된다면은 저는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경선이 지금까지 흥행했던 공식을 보면요. 뭔가 확실한 1위가 있는 것보다 그 하위권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지는 이런 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여러 번 지켜봤는데 지금 여권에서 뭐 박용진 후보뿐만 아니라 이광재 후보도 있고요. 야권으로 오면은 뭐 원희룡 후보 앞서 본 원희룡 후보도 있고 많은 그 지금 뒤에서 따라오는 후보군들이 있는데 약전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2002년도 국민참여경선제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요. 2000년도 1월 달에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2%였습니다. 2%였었죠. 2%였는데요. 예. 그런데 3월 16일 날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완전히 높은 입으로 딱 2달 만에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조금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제발 모든 후보를 갖다 집어넣고 적합도 조사 좀 하지 마라. 그럼 미국에서는 안 합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조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조사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높이 나온 사람끼리 뭐 양자대결 구도하는 건 좋지만 지금 식으로 전부 다 집어넣고 나서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후발 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박영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지금 여권 후보들만 상대를 했을 때 3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이게 더 확산이 돼서 점점 변화가 되면 되는데 이걸 다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박영진의 존재는 없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여론을 한 달이면 충분히 바뀌고요. 제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 되는 걸 보면서 우리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정치 민심 변화도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1개월의 법칙.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는데 1개월 걸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되는데 3주 걸렸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SNS와 같이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언제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번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이루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작은 바람이 태풍이 되는 데는 기존과는 다른 어떻게 유권자 소통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민주당은 곧 대선기획단 꾸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권의 변화 때문에 좀 젊고 참신하고 파격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근데 뭐 링에 올라가는 선수가 중요하지 이미 관리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간판만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도 간판이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선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프로모터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킹이 하면은 뭐 복싱 선수, 복싱 시합도 뭐 흥행에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간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돌풍에 뭔가 맞설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금 이미지에 나온 대로 40대, 50대 꼰대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에 맞서는 그런 새로움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가 나름 잘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건너자라고 얘기를 했고 12명에 대해서도 탈당 제명 조치를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준석 돌풍에 맞설 만큼의 근본적인 변화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기획단장을 전통적으로 했던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당 중진 대신에 뭐 39살의 최동학 최고위원이라든지 또는 뭐
사살인 김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해서 파격으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당내에 팽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여론의 흐름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실무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하태경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최근 야권에서 5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도 있어서 얼마나 더 치고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뭐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 정치권 뭐 강타했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하겠다. 법무부를 폐지하겠다. 자, 이런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데 후발주자들이 앞으로 내세울 이런 공약 어떤 것들이 나올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대선은 어느 세대 표심이 좌우할까? 이 결과를 좌우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난번 재보선 결과 그리고 이번 이준석 돌풍을 볼 때 2030 청년층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열띤 노력에 나섰는데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강원도에서 감자 팔던 사람인데 왜 왔을까?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내에서 왜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실내 아니야? 나줘요. 내가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실. 여러분들은 아가 좋을 것이고 난 뜨아. 그 전투에 임하는 거거든요. 아니.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네, 뭐 부캐릭터를 부캐라고 하죠. 부캐도 만들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어떤 신조어도 따라해보고 여당 내 대권 주자들 뭐 이게 젊은 층에 호소하기 위한 모습들 쭉 보고 오셨는데 자,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데는 최근에 유권자 지형이 조금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결국은 결정적인 세대는 2030 세대예요. 우리가 보통 밀레니엄 G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0대를 X세대라고 하고 50대를 이제 86 운동권 세대라고 하는데 40대, 50대는 거의 지금 지지 성향이 모아져 있습니다. 60대, 70대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20, 30대가 전체 유권자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34.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20대하고 30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 30대는 스윙 보터들이에요. 스윙 보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념이라 또는 진영에 갇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현재 어젠다와 그리고 미래를 관련돼서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느냐를 보고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감성, 20, 30대의 감성에 접근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거 저는 그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 20, 30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절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지금처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후보가 훨씬 20, 30대에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진짜 바라는
이게 뭔지 이 어젠다 설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젊은 층이 투표율도 그렇고 정치 참여도가 좀 낮았는데요. 지금 18세, 20대, 30대까지 하면 30%가 넘는 그 비율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재보선 거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뭔가 그 변화가 있네. 이런 효능감을 한번 맛본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령 구성 분포가 좀 바뀌었어요. 20대, 30대를 합치면은 34%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20대, 30대 세대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4월 7일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했고, 물론 그 전에 촛불 탄핵 때도 등장을 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결정력을 행사를 안 했는데 4월 7일 재보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준석 돌풍을 만들면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에도 이 2030이 이 정치력을 행사해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누가 이 2030의 표심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2030 같은 경우는 이념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매우 현실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내 삶의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요. 이 표심을 이제 결국은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든 야든 굉장히 이미지 정치로는 2030을 제가 볼 때는 잡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회의 공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글식 보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내년 대선에 중요한 충돌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지금 2030 세대는 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 정치는 안 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전히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시각차 역시 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6.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북미 대화가 다시 남북 대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 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5개 조항으로 된 선언문에는 남북의 자주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분야를 비롯한 협력, 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사업 등 다양한 교류의 계기로 이후에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이 피격 사건, 그리고 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조금 변화가 있긴 했는데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등으로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훈풍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북한은 급기야 지난해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네, 정부는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 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동의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가 확보한 물량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미국과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대량의 백신을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한다면 이 북한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er Industrieländer, den ärmeren Ländern hier zu helfen, zu entsprechenden Impfstoffen zu kommen. Das gilt, wenn Nordkorea das will, sicher auch für Nordkorea, weil es ist eine humanitäre Frage. 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안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사를 위해서는 몇몇 변수가 꼽히고 있는데요. 위탁 생산 등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협력 합의가 얼마나 빨리 현실화할지, 또 단순 백신 지원으로만 끝나지 않게 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화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이 중국의 백신 지원 가능성 여부 등입니다. 인도주의적 협력으로서 명분이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지금 당면은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미국의 한 걸음 더 진전된, 즉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 더 진전된 협상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거와 동시 검토를 해서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대화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 역시 최근 끝난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원칙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책 공휴일 확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던 사실을 6.15 남북 공동선언일에 맞춰서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 가치로 새 지평서를 연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새기겠다고 썼습니다.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배송 지연 등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계약 택배의 경우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했고 파업에 참여한 위탁 택배원 대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배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택배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관리직 직원과 직고연 택배 기사가 배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는 울산과 경기 성남 광주, 경남 거제, 그리고 롯데택배와 CJ대한통운은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숨긴 혐의인데요. 이 숨긴 회사 가운데는 10대가 최대 주주인 것도 있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년 전 아들 박태영 사장에 이어 이번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총수 일가가 가진 회사 6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고 친척 7명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 친족이나 이들의 회사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문제의 회사들은 박 회장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척들이 운영하는 곳들로 플라스틱 맥주병 등을 하이트 진로에 납품했습니다. 이들의 하이트 진로 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전체의 절반을 넘거나 한때 1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회장 고종사촌의 13살 손자가 최대 주주인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내부 보고를 받고도 공정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의로 회사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친족 간의 편법 승계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해당 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없는 등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부정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위장 전입 또는 장애인 부모의 주거지를 속이는 등의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모두 2,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지난해 분양을 마쳤는데 청약 경쟁률이 일반 공급은 458대 1, 특별 공급은 9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대략 10억 원. 당첨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란 소문이 나면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당첨자들을 조사해보니 예상대로 부정청약자가 수두룩했습니다. A씨의 경우 과천시에 살던 장애인 아버지가 의왕시의 요양원에 입원했는데도 과천시에 계속 사는 것처럼 임대료를 내고 그 영수증을 근거로 거주자 우선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외할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받거나 성남시에 살면서 과천시의 친척집에 위장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정청약자는 모두 176명에 달합니다. 1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79명은 형사입건, 82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범법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또 경기도 시흥과 평택 일대에서 땅을 사들여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35명에게 되팔아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대표 2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앞으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와 의정부 등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행위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전국 해수욕장이 피서철을 앞두고 개장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인 뒤 현재 용의 선박을 찾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예, 먼저 기름이 유출됐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 바다에서 기름 유출 신고가 해경에 들어온 건 어제 새벽 6시 40분쯤입니다. 선박들이 대기하는 묘박지에서 기름띠가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건너편 백사장 방향으로 기름띠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번들거리는 기름띠 일부는 해수욕장 근처의 갯바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예, 해경이 신속하게 방제 작업을 벌이긴 했는데요. 앞서 기름띠 확산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과 민간 어선 등 선박 9척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방제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다행히 기름띠가 더 퍼지진 않았고 백사장까지 도착한 기름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름은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질유로 보이는데요. 선박이 몰래 버린 거로 보인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해경에서 이제 실을 떠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육안으로 봐서는 경질성 선적 폐수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CU처럼 시커멓고 끈적한 상태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중질류는 아니어서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경은 기름띠를 잘게 부숴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일부는 흡착포로 제거했습니다. 용의 선박을 찾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매년 이런 사고가 수십 건씩 발생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름 유출 같은 해양 오염 사고는 지난해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46건에 달합니다. 매년 50건 안팎 정도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폐기름을 몰래 버리거나 노후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해경은 그 기름 성분과 선박 동선 등을 분석해서 용의 선박을 특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사라진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에서 기름 같은 오염물질을 버리다가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어민 피해와 함께 지역 관광 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는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왕복 8차선 교차로 동시 신호가 떨어지자 흰색 차량과 검은색 차량이 나란히 좌회전합니다.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검정 차량이 바싹 붙더니 접촉사고를 냅니다. 의정부의 한 교차로, 역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가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26살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이른바 작전에 참여할 운전자들은 SNS를 통해 끌어모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보면 속도를 내어서 고의 접촉해서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사고 경우에는 상대 차량도 이해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갖다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6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점심시간 손님으로 가득한 냉면 전문점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 11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조작 미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1시 40분쯤 점심시간에 조금 넘긴 냉면 전문 음식점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식사를 마친 50대 남성이 주차장으로 나온 뒤 일행이 탄 검은 승용차에 오릅니다. 2분 동안 멈춰있던 차량. 벼랑간 튕기듯 뒤로 달려갑니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갑자기 후진하면서 유리창을 뚫고 식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돌진한 차에 치인 사람, 넘어지고 부서진 식탁에 끼인 사람.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리만 깨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나도 벙쪄가지고 영화 찍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가 딱 섰는데 제일 먼저 밑에 사람이 깔려있나 이렇게 봤어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식당에는 모두 30여 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식사하던 손님 11명이 다쳤습니다. 차에 치인 1명은 허벅지에 중상을 입었고 10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운전 미숙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요. 당시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까지는 안 했고요. 엑셀레이터 밟은 부분에 대해서 후진 기어놓고 그냥 엑셀을 그렇죠.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불이행과 조작 미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후진을 잘못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내게 되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급락했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동 킥보드 단속이 시작된 둘째 날, 사람들 통행이 잦은 번화가에는 킥보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고 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샀거든요. 알고도 쓰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그때만 헬멧 착용하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를 쓰는 사람의 비율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 킥보드 소유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3%에도 못 미쳤습니다.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 킥보드 장점인데 번거롭게 안전모를 챙기느니 차라리 이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이 따로 헬멧을 준비하고 하는 건 좀 힘든데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좀 제일 마음에 걸리고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시행 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30-40% 이상 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 모두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헬멧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도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제 차량과의 어떤 상충 같은 게 생길 가능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명문화를 한 거죠. 대신 안전모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킥보드를 위한 전용 차로를 확충하는 등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된 단속 첫날, 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단속을 시작한 첫날인 지난 13일 헬멧 미착용 114건, 무면허 운전 1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10만 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를 몰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모두 3곳에서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범죄 2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잡무를 시키면서 폭언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26살 남성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서울 마포구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택배를 배달시키거나 흡연구역 순찰 등 잡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거절당하면 폭언이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지져보라고 시키고 경찰에 갑질을 신고한 경비원에게는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내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11명을 적발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해외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목기류와 도자기 등 문화재 92점을 불법 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7명은 일본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회수된 문화재 가운데는 제작 연대와 사용자, 용도를 알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고 한일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김도원입니다.
네. 자, 우리 쪽은 지금 일본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 반면에 일본은 그런 적 없다. 목소리가 180도 다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양쪽 설명이 엇갈리는데요. 실무 차원에서 한일 약식 정상회담의 잠정 합의를 이뤘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이유로 내세우며 취소했다는 건데요. 일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일방적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네, 한일 정상이 대면하는 첫 자리였고 또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역효과가 난 듯하다는 시각도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꾸준히 한일 관계의 개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배상 두 가지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급에서는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고 해도 일본 고위급 관료들의 입장이 완고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인데요. 오는 9월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스가 총리로서는 굳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스가 정부가 그만큼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만한 그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방역도 잘 안 잡히고 있고 뭐 올림픽 좀 반대 여론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쿄올림픽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한일 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내건 상황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긴 한 거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앞서 일본이 문제 삼았던 독도 방어훈련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첫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오늘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 하루이고 해군과 공군, 해경 등이 투입되며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다소 축소된 규모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입도 훈련은 없이 해상과 비접촉 훈련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 5천 개에서 최대 30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까지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점점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부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제주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옅은 안개까지 끼면서 가시거리도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